제가 이 지문을 갖고 제가 비도건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그만큼의 가치를 지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해겔의 변증법 지문으로 애들이 올해 많이 맛이 갔던 비문학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반합의 논리를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이 해겔이 이 변증법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상식으로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반이라는 건 서로 상충되는 반대되는 견해를 합쳐서 결론을 내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정성민은 잘생겼다가 정론이에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겠죠. 정성민은 못생겼다. 그럼 이게 정반입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내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절충시켜서 정성민은 잘생겼을 때도 있고 못생겼을 때도 있다.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뽑아내는 논리. 이게 정반합의 논리, 변증법의 논리예요. 근데 해겔이 이 정반합의 변증법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겔이 이걸 어디에 적용시켰냐 하면 정반합의 변증법 논리를 예술과 종교와 철학 이 세 개에 적용을 해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글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절대정신의 한 형태들이다. 모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예술, 종교, 철학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절대 정신을 품고 있는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바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절대 정신을 인식하는 형식에 다르다. 차이점이에요.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요소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이글 무너진 애들 아무도 없어요. 이 글이 어디서부터 애들이 갈리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지문에 나온 구절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 이 새끼 세 개죠. 이 새끼 세 개가 절대정신의 한 형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은 다르겠죠. 다르다고 위에서 때렸으니까. 근데 각각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이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직관과 표상과 사유라고 나와요. 그러면 순서대로 대응하는 거니까 예술의 절대정신 인식 형식은 직관이라는 소리가 되고 종교의 절대정신의 인식 형식은 표상이라는 얘기가 되고 철학의 절대정신의 인식 형식은 사유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대로 대응하는 거니까. 그리고서 얘가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주는데 직관은 감각적 지성을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표상은 내면적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유는 논리적 지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 개의 지성이 다른 종류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그대로 적어볼게요. 지문에 나온 그대로. 잘 보세요. 이게 독서의 본질이니까 얘가 이런 말을 던져요.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 사유에서 종합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때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지금 요 위에서 직관과 표상의 성격을 감각적 지성과 내면적 지성이라고 말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 이 사유에서 종합된다. 이거 지금 정반합 변증법 쳤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표상은
내면성을 그냥 끌고 왔어요. 표상 내면성을 그냥 끌고 왔어요. 근데 직관을 위해서 감각적 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직관의 감각성이 아니라 외면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의 흐름상 표상은 어차피 내면성을 그대로 갖고 온 상황인데 직관은 감각적 지상이라고 그래놓고 그게 들어갈 자리에 외면성이 들어왔을 때 이 문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뭐야, 감각적인 게 외면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거? 이게 의미 파악이에요. 의미 파악이라는 건 문맥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적인 게 왜 외면성이지? 왜라는 생각을 순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납득을 위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는 크게 사고 방향이 두 개예요. 하나는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유사하거나 반대이거나 어쨌든 관련성이 있는 어휘나 구절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뒤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이 글을 종결짓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문맥상 같은 거야? 어차피 표상의 내면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왔는데 여기에 감각성이 들어올 자리에 외면성이 들어왔다면 감각성과 외면성은 같은 건가? 그런데 이 두 개가 왜 같은 거지? 하고 납득의 사고로 나아갈 때 이 납득은 지문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어휘력과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요. 이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 해야 되는 공부지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라고요. 실전에서는 무엇에만 집중한다? 문맥에 의한 의미관계 파악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얘가 이러고 나서 드디어 일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헤겔에 따르면, 헤겔이 그러니까 각각 인식 형식이 다른 요 세 가지 예술, 종교, 철학의 인식 형식의 성격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지닌 객관성과 종교가 지닌 주관성이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이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글의 흐름을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술, 종교, 철학 이 세 개가 있는데 얘네는 모두 절대정신인데 다만 다른 건 인식하는 형식, 방법이 다른데 각각 인식하는 형식은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직관의 성격이 감각적이고 외면적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은 객관적이라는 말을 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뭐야, 감각적하고 외면성하고 객관성이 같은 의미야 이거? 여러분들, 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진실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진실이에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흐름과 문맥을 보고서 반드시 이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감각적과 외면성과 객관성이 지금 같은 의미로 처리된 거야? 이게 뭐라고요? 문맥에 의한 의미 파악이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왜 이 세 개가 같은 거지? 이게 납득을 위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 납득을 위한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걸 납득한다 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아, 감각적인 게 외면성이라고? 왜지? 외면적인 건 겉으로 외부로 드러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때렸어요. 아, 이랬을 때 감각이라는 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아, 겉으로 드러나는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외면성이라는 말을 쓰나 보다. 근데 이 새끼가 왜 객관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지? 겉으로 드러났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납득이에요. 저는 이 흐름에서 물론 납득하면 좋죠. 납득하면은 완벽해요, 시험장에서. 근데 말했잖아요. 이건 시험장에서 되냐 안 되냐는 사전의 공부로 이미 결정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높이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실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무조건 이거예요. 이 세 새끼가 왜 같은 의미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쟤네가 문맥상 같은 의미라는 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나글로 돼 있잖아요. 얘가 지금 가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얘기가 나글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나글에 가면요.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나글에 가면 나글의 글쓴이가 이 정반합의 논리에 대해서 이 변증법은 정과 반 서로 상충되는 의견에 고유한 본질이 유지돼서 합쳐져야 된다. 이러면서 1문단이 시작해요. 1문단에서 정반합은 고유한 본질이 유지된 채 합쳐져야만 정반합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2문단 첫 문장에서 이 말을 해요. 이런 면에서 해겔의 변증법은 아쉽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의미가 결정된 거예요? 뭐야? 그러면 해겔은 정과 반, 정론과 반론의 고유한 본질이 유지가 안 됐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보면 이게 이 글의 끝이니까 잘 보세요. 지문에 나와 있는 세 구절을 제가 그대로 적을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외면성이 지워지고 객관성이 지워지고 감각적 지각성이 어쩌고 저쩌고 소거된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하세요. 이 구절들의 의미 뭐예요? 이 구절들의 의미? 그쵸. 예술의 고유성이 상실된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세 개의 구절 있잖아요. 이 세 개의 구절을 보고서 뭐야? 이거 예술의 성격 아니야? 예술의 인식 형식이 직관인데 직관은 외면성이고 그 새끼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예술이 그로 인해 객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소거된다는 건 예술의 고유성이 상실된다는 거다. 이러려면 가글에서 뭐 했어야 돼요? 그쵸? 가글에서 이 짓을 했어야 돼요. 같은 거네.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읽은 애는 여기서 뭘 파악하겠어요? 아, 이래서 나글의 글쓴이가 해겔을 비판하는구나. 왜요? 해겔은 정반합의 시작인 정, 이게 예술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새끼의 고유성이 상실된 채로 변증법을 펼쳤다는 거죠. 해겔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이렇게 되죠. 글을 읽을 때 있잖아. 글을 읽을 때 제가 중시하는 건 말했지만 예예요. 문맥에 의한 의미 파악. 글을 읽는 단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자면 전 이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맥은 문장 간의 관계고 사실 문장 간의 관계가 결정되는 요소들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된 요소는 두 개인데요. 여기서 표상이 갖고 있는 내면성 있죠. 근데 여기 표상의 내면성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은 표상의 내면성이라는 이 공통 요소를 매개로 해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딸려있는 직관의 감각적 지성이라는 말과 직관의 외면성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새끼도 같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대응 구조를 통해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 간의 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담화표지죠. 생각을 해라.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어휘나 구절이 위에 나오는 어떤 어휘 구절과 의미가 동일하거나 반대거나 혹은 인과이거나 어떤 관계성을 맺는지 그것이 글을 읽는 유일한 이유다. 진짜예요. 이게 비도건 수업입니다. 그래서 비도건은 본교재랑 피드백이 같이 제공이 돼요. 같이 안 하면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본교재만도 진짜 좋은데 분석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도건 수업이고요.